안녕하세요, 성채보입니다. 오늘은 밀린 책 얘기 오랜만입니다. 좀 어색한데 올리는 것도 오랜만인데 영상을 찍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렇게 기간이 벌어졌냐면 제가 책을 읽을 때도 편집을 할 때도 항상 저도 모르게 숙인 자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니터 높이나 의자나 많이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그래도 안 좋아져서 그게 이번에 크게 문제가 돼서 막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여기저기 다 아프고 아주 크게 한번 뒤집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운동뿐이다 싶어서 책도 별로 안 읽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와서 근데 이미 여름도 가을도 다 가버렸더라고요. 벌써 11월이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준비하고 있던 영상 많았는데 아쉽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일단 오늘은 그동안 7, 8, 9, 10 이렇게 4개월 동안 밀려있던 책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몇 권 못 읽었어요. 넉 달이나 있었는데 20권 정도? 한 달에 5권 꼴이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거 오늘 한꺼번에 다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빠르게 가볼게요. 서면사 합의의 궤도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 영상에서 산 책인데 거의 바로 읽었어요. 너무 좋았고 완전 제 취향이었고 여기 맨 앞에 보면은 이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구를 도는 궤도가 지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각 소제목에 그 궤도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지도랑 대조해 보면서 어디를 지나가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찾아보면은 좋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고 이 24시간 지구를 돌면서 유일하게 지구 밖에 나가 있는 우주비행사 6명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당사자에서 살짝 벗어나서 모든 것들을 부감으로 보고 사유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잔잔하고 그런 인류 대표로 지구 바깥에 있다는 특수성에서 오는 담담함? 그렇지만 여전히 본인들도 인류고 이 궤도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도 인류의 것이고 우리는 이 지구에 있어서 무엇이며 인류에게 지구란 무엇인지 사랑하는 우리의 모행성과 그 위에 뽁닥뽁닥 살고 있는 왼수 같은 인류에 대해서 작가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칠한 시간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 칼 세이건의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 있잖아요. 이 온갖 인간 군상이 다 있고 그 모든 역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멀리서 보면 우주의 작은 먼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블루페일 닷이 우리의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 뉘앙스로 이해가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처음에 표지가 너무 갬성 표지인데 괜찮을까 했는데 부커상 받은 이유가 있었죠. 괜한 걱정이었고 저는 정말 좋았어요. 잘 읽었습니다. 여름어 사전입니다. 이것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화제가 됐던 책인데 저는 이거 그때 안 사고 뜬금없이 교보문고 갔을 때 눈에 띄길래 샀습니다. 그 요즘 뭐라고 해야 되지? 만들어진 노스텔지어? 그런 게 인기잖아요. 특히 좀 이미지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 뭐 토마토, 윤슬, 능소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뭔가 최근에 유난히 다 그런 걸 쓰는 느낌이더라고요. 뭐 그런 게 유행인 거겠지만 요즘 이렇게 뭔가 다 비슷한 주제로 책이 우후죽순 쏟아지는데 저는 이 열풍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나이가 들어서 유행에 뒤처지는 때가 왔구나. 큰일이다 싶어서 구매해본 책입니다. 특히 저는 고전이나 논픽션을 많이 읽으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책을 접하는 비중이 좀 적거든요. 유행을 무조건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궁금하다 싶어서 산 책입니다. 집필진이 여러 명 있고 여름과 관련된 단어에 대해서 뭔가 감상, 개인적인 이미지 같은 걸 적어놨어요. 진짜 그 단어에 대해서 집필진이 떠오르는 대로 적은 느낌? 약간 좀 옛날 네이버 블로그 일기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다 개인적 경험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는데 공감하거나 개인적으로 따로 생각할 거리가 있는 단어들에 이렇게 다 인덱스 처리를 해뒀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신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대 SNS 시대의 젊은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좋게 말하면 정제되지 않은 솔직함이고, 안 좋게 말하면 모호하고 조잡하거든요. 근데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사람 기분이라는 게 언제나 다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정보과잉의 시대에 표류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두는 곳이 그런 상상 속의 행복한 여름이라면 저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겨울어 사전도 나온대요. 어디 SNS 광고에서 봤던가 그랬거든요. 겨울어 사전도 나중에 읽어볼까 싶습니다. 김보영 작가 신작인 고래눈이 내리다입니다. SF 단편 소설집인데 부끄럽게도 제가 이번에 처음 김보영 작가 작품을 읽어봤어요. 이거 출간됐을 때 읽어 말어 이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작품들도 다 아직 못 읽은 마당에, 그리고 책을 한 30년 읽으니까 취향이 어느 정도 좀 굳어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작가 읽을 때 겁이 많아요. 만약에 읽어서 재미없으면 시간 낭비일 것 같고. 그래도 책 고르는 눈은 찔끔 생겼으니까 옛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적긴 한데, 그래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서점에 가서 띠지 보고 결정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김보영의 책은 레이 브래드버리와 어슐러 르긴, 무라카미 하루키 책장 옆에 놓일 것이다.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잖아요. 그렇다면야 하고 읽었는데 진짜 뭐하러 쓸데없는 고민을, 그야말로 고민한 시간이 아까운 단편집이었어요. 진짜 다 좋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좋았어요. 근데 일단 표제작인 고래눈이 내리다랑 까마귀가 날아들다, 이 두 편이 진짜 짧거든요. 제가 약간 양심이 없어서 단편 하나를 읽어도 생각할 거리가 무한으로 나오는, 고작 10페이지 읽어놓고 배가 부른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차, 이게 찌푸가 나오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찌푸를 타셨어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 경험으로 더 좋았고, 귀신숲이 내리다, 너무 아름다워. 진짜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다. 정말 잘 읽었고, 작가님 다른 책들도 차차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물이 없는데 도서관에서 읽었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어두울 때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데 언제 도서관에 갔다가 신간에 있길래 그 자리에서 후루룩 읽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었고 감동도 받았고, 이 슈테판 츠바이크가 원래 뛰어난 전기 작가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지식인이고 선에 대해 깊은 사유를 하는 분인 줄 이 책으로 처음 안 거죠. 2차 세계대전, 그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희망을 바라보는 일은, 선을 추구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이 따뜻한 끝없이 격려하는 것 같았던 글들이 더 위로가 됐고, 근데 이게 더 마음이 그랬던 게 슈테판 츠바이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라잖아요. 이 작가가 망명을 다니고 사람들을 돕고 하면서 다른 이민자 작가 동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장 무의미한 파괴가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자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창작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장 악의적인 파괴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뭔가를 만들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작가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절망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현대사를 보면서 저도 그렇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절망 속에서 그래도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따뜻한 글을 쓴 사람도 있으니까 읽어보면은 참 반짝반짝해요. 빛을 잃지 않는 법을 이렇게 남겨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책이었어요. 나중에 꼭 소장하려고 합니다. 올해 여름에 출간된 커트 보니것의 챔피언들의 아침 식사입니다. 커트 보니것, 제5도살장, 고양이 요람 같은 책으로 유명하죠. 저도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제 신간이니까 두말 없이 사서 읽었거든요. 재밌었어요. 너무 흥미롭고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이거는 양심상 추천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커트 보니것 유니버스를 작가 본인이 찍고 자르고 붙이고 꾸기고 밟고 수타면을 쳐서 만든 우주맛 짜장면 같은 소설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예요. 커트 보니것 특유의 풍자는 물론이고 되게 산만한데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을 비꼬고 비꼬다 못해 거의 그냥 까는 수준이에요. 싸구려 소설이었다가 이게 정신을 좀 차렸다가 못 차렸다가 그러고 비틀비틀 사라지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시겠죠? 저도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2번 읽었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서사가 똑바로 진행되지 않아서 읽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보니것이 직접 그린 사파까지 더해져서 참 쓸데없이 상상도 잘 되고 왜 이게 쓸데없는지는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굳이 이걸 그려서 나한테 보여줘야 했나 싶은 그런 약간 1차 소맥, 2차 칵테일, 3차 다시 안주 없이 소맥으로 달리고 만취해서 잘 때 꾸는 꿈 같아요. 그래서 표지가 칵테일인가? 어쨌든 그런 책입니다. 딴 얘기인데 이 소설처럼 산만해서 죄송한데 저는 처음에 책을 사고 주목한 게 책 내용이 아니라 이 띠지였어요. 김중혁 작가가 쓴 추천사거든요. 세계는 다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그의 농담을 배우고 이렇게 외쳐야 한다. 우울한 월요일이여 안녕. 여기 농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김중혁 작가 소설에 나는 농담이다 라는 작품이 있어요. SF인데 제가 그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런 SF를 또 써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자꾸 막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나와서 SF 얘기하시고 이렇게 추천사로 뵙고 가장 최근에 낸 책은 논픽션이고 제가 당연히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팬으로서 SF 읽고 싶다고요. 계속 쓰신 거 압니다. 다른 책들 나온 거 다 아는데 그렇다고요. 온리 SF 읽고 싶다는 그런 소박한 독자의 바람 그런 거요. 이게 책도 책인데 볼 때마다 자꾸 띠지의 눈이 가서 개인적으로 신경이 쓰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3권은 이거 무크지까지 포함해서 3권 김초엽 작가의 2번째 소설집인 방금 떠나온 세계 리커버판으로 사서 제독했고 신작인 양면의 조개 껍데기 김초엽 작가 영상은 따로 나옵니다. 진짜 오타쿠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너무 좋았어서 샤라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커밍순. 그 다음은 또 실물이 없는데 이거는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40주년 기념작 가공범입니다. 서점에서 봤는데 이게 두께가 엄청나서 많이 쓰고 길게 쓰고 진짜 히가시노 게이고 7명 아니냐고 새삼 또 생각을 했던 그건데 제가 20대 때 히가시노 게이고를 많이 읽고 요즘은 거의 안 읽거든요. 특히 새로 나온 시리즈인 블랙쇼맨 시리즈나 농나무 시리즈는 아직 하나도 못 읽어봤는데 제 최애는 갈릴레오 시리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읽은 히가시노 게이고였는데 여전히 술술 잘 읽히고 무엇보다 이 담백함은 약간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 수사물이랑 미스터리가 섞인 뭔가 기본 템플릿 같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다작으로 유명하잖아요. 식당으로 치면은 막 일식, 중식, 양식 온갖 사내 진미를 다 직접 요리해서 내놓는 차력쇼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할머니 밥상처럼 근본 백반 내놓은 느낌? 심플하게 김치찌개에 계란말이만 있는데 믿을 수 없이 맛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비유에는 재능이 없나 봐요. 어쨌든 그 정도로 심플하게 짜임새 있고 재밌다. 막 엄청 도파민 터지는 반전 장치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매끄럽게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다가 다 끝나면 재미있는 소설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워낙 많이 읽은 작가라서 제가 별 기대를 안 하고 읽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갈릴레오 시리즈처럼 천재 캐릭터나 엄청나게 이상한 사건이나 그런 게 아니어도 오로지 필력으로 승부하겠다, 그런 의지가 느껴져서 오히려 좋았어요. 자극이 적어서 미스터리 입문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서평단으로 받은 책입니다. SF 소설이고 엘러스테어 레이놀즈라는 작가의 대전환입니다. 인덱스 따닥따닥 진짜 재밌었어요. 제 기준 올해의 도파민상 주고 싶어요. 이게 데메테르호라는 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루프물이거든요. 자꾸 이거 홍보할 때 데메테르호를 강조를 하던데 왜 그러나 했어요. 세상에 유명한 데메테르호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호러소설계의 메가히트작 드라큘라에 나오는 배가 데메테르호거든요. 드라큘라처럼
대전환의 데메테르호도 아마 19세기에서 시작합니다. 이 데메테르호는 뭔가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때마다 전멸하는데 전멸하고 다시 데메테르호에서 모험이 시작되는 걸 반복해요. 처음에는 이 배가 5등급 슬루프였다가 범선, 비행선이었다가 몇 번이고 시대를 중첩하면서 나아가는 데메테르호의 최종 목적지와 주인공인 사일러스 코드와 함께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무엇인지. 본격적인 SF 소설인데 약간 호러 요소도 있고 미스터리 요소도 있고 정말 재밌었어요. 제목이 이렇게 국내에서는 대전환이라고 돼 있고 영문명은 에버전인가? 인데 이게 수학에서 구면 뒤집기, 구면 전환 이런 거거든요. 저도 위상 수학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 책 몇 권 읽은 게 전부인데 데메테르호 일원 중에 뒤팽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 위상 배치에 대해서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자꾸 뒤집힌 거예요. 이 구면의 정체는 뭐고 반만 뒤집힌 건 뭐고 그러면은 다 뒤집히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서사 진행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이거 전체가 오래된 SF 팬에게는 축제와도 다름이 없는 오마주 파티잖아요. 약간 나 읽으라고 나온 건가 싶은 브램 스토커, 메리 셸리, 줄 베른, 러브크래프트 제 취향의 근본에 닿아 있는 그런 고전 SF들 알면은 10배로 재밌는 소설이었어요. 물론 엔딩이 다소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취향 문제인데 아니 좋긴 좋았는데 그 중간에 도파민이 너무 엄청나서 엔딩이 조금 약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여튼 정말 재밌는 SF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엄청 많이 들었던 뮤지션 브로콜리 너마저의 윤덕원 씨가 쓴 책인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입니다. 이제 윤덕원 작가님이기도 하죠. 이건 뭔가 그동안 좋은 노래로 위로를 많이 받아서 고맙다는 의미로 산 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책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분 전환할 때 좋은 에세이 읽으면 딱이거든요. 별 생각 없이 이거 예약 구매로 샀던 것 같은데 보시면 친필 사인본으로 왔습니다. 앨범에도 받아본 적 없는 사인을 책에 받았네요. 추천사에서 이분을 잘 아는 분들이 입을 모아 성실하다고 칭찬하는 그 성실의 원동력이 열심히 대충하기였다는 일종의 비법 공개 같은 느낌이에요. 책 내용이 총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글을 쓰는 파트, 음악을 하는 파트,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파트.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좋다고 느꼈고 무엇보다 그의 음악처럼 어딘가 평온하고 위로를 주는 글이었어요. 저는 원래 유자차라는 노래를 특히 좋아해서 많이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비록 여기서는 그 유자차가 언급되는 파트의 주제가 천하제일 보리차 대회여서 조금 다소 감동 파사삭이었지만 잘 읽었고 이거 출간 기념으로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이라는 책 제목이랑 똑같은 타이틀로 디지털 싱글을 내셨어요. 진짜 노래예요. 되게 힘이 쭉 빠지는 평온한 노래입니다. 근데 같이 책 만든 사람들이랑 같이 불렀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귀여워요. 첫 번째 트랙이 책 본문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에 수록된 올해의 목표는 대충 하는 것을 윤덕원 작가 본인이 타이틀곡 반주에 맞춰서 낭독한 거고 두 번째 트랙이 타이틀곡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이고 마지막 트랙은 다 함께 부른 그 후렴에 맞춰서 셀프로 이제 부른 본인들이 인사한 걸 녹음한 만든 사람들이에요. 기획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샀는데 뭔가 정성스럽고 아기자기하게 꽉 찬 선물을 받은 그런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키메라의 땅입니다. 사실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안 읽은 지 꽤 됐어요.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거는 신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읽는 둥 마는 둥 제 관심사에서 멀어졌는데 왜냐면 이거는 히가시노 게이고랑은 멀어진 케이스가 조금 다른 게 히가시노 게이고는 단순하게 너무 많아서 그냥 이제 읽던 것만 읽자 싶어서 안 읽게 된 거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약간 실망? 재미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읽어온 애정으로 계속해서 읽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서서히 끊었는데 이번 신작 이거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너무 궁금하게 하니까 그래서 서평단 신청하면서 붙으면 읽고 떨어지면 읽지 말자 라고 생각했는데 붙어서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흡인력은 있었어요. 한 번에 2권 끝까지 읽었는데 흡인력이 있는 거랑
내용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다른 문제라서 오늘은 최초로 불호 후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은 과학자 알리스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세 종류의 혼종을 만드는데 DNA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D는 디거, 인간과 두더지의 혼종, N은 너틱, 인간과 돌고래의 혼종, A는 에어리얼, 인간과 박쥐의 혼종, 이렇게 세 종족이에요. 사람들이 인류의 아종을 만드는 걸 반대해서 뭐 사람의 키메라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리스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피신하고 인류가 3차 세계대전으로 몰락하는 동안 거기서 세 종류의 혼종 태아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구로 귀환해서 쇠락한 인류 커뮤니티 한 곳에 도착해서 빠르게 혼종의 수를 불리게 되고 그들은 알리스의 바람대로 인류를 대신해서 지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어서 읽을 분들은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알리스는 주인공인데 실패하는 인물이에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알리스의 생각과 행동들은 이 주인공한테 이입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게다가 인류의 희망이라고 만든 혼종들은 창조자인 알리스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기존 인류인 사피엔스를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혼종끼리도 반목하면서 공존이 아니라 가장 우월한 종족 하나만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리스가 처음에 인류의 미래에 필요한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세운 계획은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의미가 없어요. 세 종족이 모두 인류로 존재해야 그리고 덤으로 사피엔스도 있으면 네 종류가 되니까 더 좋죠. 근데 작중 묘사로만 보면은 이 세 종족은 인류의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만 닮은 사실상 다운그레이드처럼 보여요. 너무 난폭하고 무섭게 그려져서 거부감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만든 사람의 추악한 면을 비추는 거울처럼 너희들 사피엔스를 되돌아보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여기서는 3차 세계대전으로 자멸하잖아요. 이놈의 인류. 그래서 여기까지도 계획된 거일 수도 있어요. 작가가. 근데 마지막에 돌고래는 물, 두더지는 흙, 박쥐는 공기 이러면 마지막에 뭐가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잖아요. 세 종류로 실패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단 한 명으로 구성된 종족이 인간과 도롱뇽의 혼종인 아흘로틀인 악셀입니다. 알리스는 사원소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악셀을 만들었는데 악셀이 불이에요. 혼돈의 시대에 주어진 불. 프로메테우스를 염두에 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반대로 저는 DNA의 구조를 판명한 현대 과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시대로 퇴화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악셀을 막 진짜 인류의 희망, 최종, 진짜 최종, 파이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끝까지 알리스가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해야 할 일을 했어. 세 종류는 실패했지만 악셀이라는 불이 희망이 돼줄 거야. 하고 얘기가 끝나는 걸 보고 너무 열받아서 근데 이 열받는 것까지 의도인 건지 진짜로 사피엔스도 DNA도 다 의미였고 도롱뇽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생각한 건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알겠죠? 진짜 열받는데 끝까지 열심히 읽었어요. 이게 애증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 이 이야기가 기후위기를 초래하면서 잘못 살고 있는 인류에게 하늘, 땅, 바다에서 철퇴가 내려질 거라고 말하는 우화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유명한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있잖아요. 이게 너무 흐름을 끊어서 어릴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는 이런 잡학이 다 있구나 하고 재밌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 떼서 중간에 엄청 많이 보조 설명으로 붙이는 이게 참 별로였다. 물론 내용 중에 백과사전이 많이 언급돼서 그 이제 저자도 언급되고 나오는 거 자체는 자연스럽긴 한데 그래도 스토리에 어느 정도는 녹일 수 없었는지. 근데 분하게도 이렇게 막 열받아서 생각하는 것까지가 재밌어서 뭐 잘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읽을 일은 없겠지만 흥미로운 소설이었어요. 이 모든 감상은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 사실 진짜 불호인 책은 2권 더 있었는데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여러모로 재밌어서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 책이 나오는 걸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코맥 메카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이게 2000년대에 한 번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2번 다시 안 나왔어요. 가지고 있던 책이 많이 낡아서 버렸거든요. 근데 계속 절판 상태였어서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으로 나왔다는 거 보자마자 후닥닥 사서 다시 읽었습니다. 예전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공포스럽고 긴장되고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였어요. 여기 띠지에도 써있지만 코맹메카시를 서부의 셰익스피어라고 부르잖아요. 진짜 황야를 질주하는 피비린내 나는 서사가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선과 악, 특히 악역인 시거의 그 코인토스로 대표되는 세상의 불합리함, 그 속에서 어떤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탐구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진짜 이 뒤에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만으로는 작품의 진가를 모두 드러낼 수 없다, 이렇게 써있는데 뭐 다른 작품들도 그렇지만 꼭 직접 읽어보고 곱씹어봐야 알 수 있는 작품이라서, 특히 그 중간에 스포일러라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의 허무함, 무력함, 그걸 꼭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영화화된 것도 진짜 세기의 명작이라서 이동진 평론가가 5점 만점 준 영화 중 하나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영화까지 보시면 더 좋습니다. 와, 이번에 진짜 거의 다 소설이네요. 소설 아닌 거. 리처드 도킨스 내 인생의 책들입니다. 책 추천하는 책을 자주 읽는데 특히 저는 이과가 아니라서 과학 관련된 책은 잘못된 책을 읽을까봐 베스트셀러 위주로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거든요. 리처드 도킨스 책은 예전에 좀 읽기도 했고 과학자가 직접 추천해주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는 다소 아니란 생각으로 읽었던 책이고, 책이 두껍고 비싸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었는데 언제 중고 서점 가니까 이거 완전 새 거 같은데 있어서 샀습니다. 두꺼운 만큼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책을 쓴 과학자들이랑 대담한 것도 실려있어서 좋아요. 더 신기한 거는 서평 중에 솔직하게 나쁜 책이라고 저격한 책, 그러니까 불호 후기 같은 거죠. 리처드 도킨스 저술 특성상 읽으면 그냥 이거 악플인데 싶을 정도인데 그런 것도 있어서 재밌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 에드윈 A. 에보트의 플랜랜드입니다. 이거 진짜 꼬맹이일 때 읽었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바로 이런 책이 있었다고 기억이 날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던 책이고, 수학소설인데 여기 띠지에 써있죠. 하버드대 예일대 대학생들의 필독 교양서. 되게 자극적이네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잇는 환상문학의 속편이라고 돼 있잖아요. 진짜 구성이 그냥 걸리버 여행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수학에서의 차원이라는 점이 다르죠. 이게 1884년에 나온 책이래요. 1884년에 N차원에 대한 소설을 쓴 거예요. SF 팬들이 열광할 만한 소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랑받고 영감을 얻고 소재로도 쓰이고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읽은 이 책을 왜 새로 사서 읽었냐면 나중에 나올 3체 영상 때문인데요. 3체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이 플랜랜드의 영감이 어김없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구병모 작가의 신작 절창입니다. 이거는 바로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쯤에서 얘기합니다. 독서계에서 지금 절창 열풍이잖아요. 로맨스 판타지인가 싶은 자극적인 설정에 구병모 월드 캐릭터다운 주인공, 날카로우면서 유려한 문장, 내용도 너무 재밌어서 순식간에 읽었는데 사실 이거 영상 만들려다가 내가 이 책 덕질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관뒀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위픽 팝업 스토어를 다녀와서 팝업 스토어 영상에서 이거 파세도 읽었는데 이것까지 같이 얘기할게요. 책을 쓰는 과학자들, 위대한 과학책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과학책 추천하는 책인데 그 과학책이 아리스토텔레스 시절까지 올라갑니다. 과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책들을 중심으로 고대에서 현재까지 과학사를 한번 쓱 훑는 책이에요. 이거 출간됐을 때 장바구니에 넣어뒀었는데 그 이번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책 전시에 아마 A홀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 중 하나에 선정된 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읽고 싶었던 책입니다. 이게 긴 역사를 요약하다 보니까 내용도 적은 편이고 읽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위대한 과학책 150권 리스트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이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의 책인데 기원전 1600년. 그리고 두 번째가 히포크라테스의 히포크라테스 전집인데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사이. 일단 기원 전부터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읽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세 번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인 동물지, 기원전 4세기에 나온 책이 2023년에 노마드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답니다. 국내 출간된 책은 출판사랑 출간 연도를 알려주네요. 쭉 봤는데 아무리 제가 과학책을 좋아해도 18세기까지 나온 책들은 읽은 게 거의 없습니다. 뭐 갈릴레오 책이나 프린키피아 정도? 19세기 돼야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니까. 여기도 아까 얘기한 플랜랜드 나옵니다. 재밌네요. 이것도 서평난 책이었던 것 같은데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K-팝을 엄청 듣지 않았겠습니까? 1세대 아이돌부터 좋아했었는데 요즘 K-팝 데몬헌터스도 그렇고 K-팝이라는 문화 자체가 글로벌에서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일요신문사 비즈한국의 기자가 K-팝 아이돌과 연습생의 인권 문제에 대해 기획기사를 쓴 거를 책으로 엮은 거예요. 여기 내용에도 나오지만 이 한국식 연습생 시스템이라는 게 참 착취적이죠. 저도 이제 언니 오빠가 아니라 어린 아이돌들을 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두운 면으로 눈이 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제 어른들이 직시해야죠. 지금의 K-팝을 있게 한 게 수많은 희생과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K-팝이 세계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좋은 문화가 되기 위해서 고민할 것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책은 아이돌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 아이돌 및 연습생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K-팝을 많이 듣고 좋아한다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올해 초 홍한별 번역가의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가 되게 사랑받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제가 홍한별 번역가의 책을 또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시리즈의 아무튼 사전입니다. 이거는 저자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순전히 제가 사전을 좋아해서 샀던 책인데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 읽다가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이 저자 이름을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장을 찾았더니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번역서도 가지고 있었는데 가즈오이시구로의 클라라와 태양, 그리고 작년에 제가 올해의 책으로도 꼽았던 사샤 세이건의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가 있었습니다. 신세를 많이 진 번역가셨어요. 번역가가 없으면은 제가 어떻게 이 많은 해외 고전을 읽고 인문서며 과학서며 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자를 인식을 하고 아무튼 사전을 제독했습니다. 번역가의 시점으로 본 사전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책을 읽으니까 항상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어릴 때 학교 수업에서도 사전 찾는 수업이 제일 좋았거든요. 요즘은 종이 사전 안 쓰겠죠? 저는 아직도 종이 사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봐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책이고 이 책은 사전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재밌는 얘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를 재밌게 읽었으면 아니면은 이게 조금 더 가볍게 읽을 수 있거든요. 먼저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뿌띠 책태기의 주범,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크러스너 호르커이 라슬로의 사탄 탱고입니다. 참 좋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라인이 그렇잖아요. 허먼 멜빌, 코맥 메카시, 종말론적 세계관의 최강자들. 거기에 크러스너 호르커이 라슬로가 합류를 했는데 사실 이거 제독입니다. 책은 이번에 처음 샀어요. 읽은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는데 원래 아는 작가였어요. 정확하게는 아주 예전에 벨라타르 감독과 함께 만든 영화인 사탄 탱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연히 이거 책이 너무 예쁘길래 눈에 띄어서 도서관에서 읽었던 건데 그때 살 걸 그랬어요. 이거 지금 소프트 커버잖아요. 초판만 양장이었대요. 너무 억울한 게 저 벤크하임 남작의 귀향은 양장으로 갖고 있거든요. 쇼츠로 올렸잖아요. 초판이 뭔지 뒤집어 쓰고 서점 책장에 꽂혀있던 거. 아니 안 맞잖아. 하나만 양장이고 지금 이거 사탄 탱고랑 3개는 계속된다 이렇게 산 건데 이후에 다른 것도 다 소프트 커버일 거 아니에요. 알마에서 6권 나왔는데 한 권만 양장. 아니 뭔가 한두 권 없거나 이런 거는 차라리 상관없는데 하나만 양장은 조금 그래요. 어쨌든 1부가 6장, 2부가 6장인데 1부가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2부는 6장부터 1장까지 역순으로 진행되는 그런 특이한 구조입니다. 탱고는 기본적으로 4분의 2박자로 된 노래고 책 소개에 의하면 이 6장 구성은 탱고의 6스텝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 탱고라는 게 여느 사교 댄스보다 굉장히 밀착되고 교감 중심으로 가는 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1부의 6장에 사탄 탱고
술집에서 다 함께 추는 광기의 탱고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등장인물 중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묘사할 만큼 혼돈하고 작품 중에서 가장 뜨겁고 끓어오르는 그 부분이 이부를 읽으면서 차갑게 식는 분위기와 대비되면서 뭔가 그 부분이 저에게 뭔가 문학을 읽는 즐거움을 준 것 같아요. 이 절망적인 몰락에 닫힌 원이 완성되는 순간 책장을 덮는 이야기의 바깥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는 저를 비롯한 독자에게 남는 여운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근데 동시에 정신이 조금 피폐해지고, 아무래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영화 사탄탱고 약 7시간짜리라서 어마어마하게 러닝타임이 긴 영화인데 지금 어디 OTT에 볼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노벨문학상 기념으로 어디서 조금 들여와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나? 황유원 시인의 일요일의 예술가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원래 판형이 있는데 큰 게 있고 미니 버전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PVC 커버를 사은품으로 준다 그래서 미니 버전으로 해봤는데 황유원 시 이번에 처음 읽습니다. 시집은요. 오늘 얘기한 챔피언들의 아침 식사,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전부 이 황유원 시인이 번역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처럼 평소에 신세를 많이 져서 신간을 한번 사봤습니다. 모든 작가의 작품이 그렇듯이 저는 좋아하는 작가도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고 별로인 작품이 있거든요. 시집인 경우에는 저는 한 시집에 5편 이상 마음에 드는 시가 있으면 성공으로 칩니다. 이거는 마음에 드는 시들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사이즈도 딱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좋고, 시리즈가 문학동네 출판그룹인 난다에서 나오는데 이전에 한 권 있고 이게 2번째인가 봐요. 앞으로도 마음에 드는 시집이 나오면 미니 버전으로 사보려고요. 11월 미는 북샵 구매책인 재난에 맞서는 과학입니다. 미음사 탐구 시리즈고 저자가 환경사회학 연구자인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지식 정치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요. 이 책이 그거 바탕으로 쓴 책 같아요. 탐구 시리즈가 이제 이런 젊은 연구자들이 신선한 새로운 세대의 시선으로 제공하는 읽을거리인데, 이 책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이야기하면서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정치와 사회가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재난에서 과학의 위치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고 가벼운데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가벼운 건 절대 아니죠. 특히 이 책은 최근에 여러 참사를 함께 지켜본 동료 시민의 입장에서도 읽고 생각해볼 내용이 많아요. 이 탐구 시리즈는 몇 달에 한 권씩 야금야금 사서 읽고 있는데 벌써 4권째인가 5권째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읽을 때 즐겨 들고 나가는 시리즈예요. 와, 마지막은 만화책입니다. 요츠바랑 16권입니다. 제가 혈육이랑 같이 모으던 만화책을 책장 정리할 때 1000권 정도 처분하고 얼마 안 남겼는데 그 중에 남긴 시리즈가 요츠바랑이에요. 요츠바라는 꼬마가 5살인가 그래요. 가족이랑 주변 이웃들이랑 즐겁게 일상을 보내는 힐링물인데 이게 무려 22주년이래요. 와, 22주년인데 16권이죠. 1년에 한 권도 안 나온다는 거. 휴재도 잦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단행본 발매 주기가 길어지고 있어서 이전에 15권은 4년 전에 나왔거든요. 4년 기다려서 받은 다음 권 귀합니다. 진짜. 근데 진짜 별 내용 없어요. 건강한 어린이인 요츠바가 주변 이웃들이랑 전력을 다해서 교류하고 노는 내용이 전부인데 캐릭터도 현실적인 범위에서 개성 있고, 무엇보다 이 작가가 그림 실력이 점점 늘어서 지금 이 요츠바 캐릭터 자체는 단순한데 배경은 차력쇼를 하고 있거든요. 정교한 수제 배경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만화책의 단점은 너무 빨리 읽는다는 건데 사실 저는 만화책은 독서권 수로 카운트를 안 하거든요. 너무 뻥튀기 되니까. 근데 4년 만에 나온 다음 권이라서 오늘 영상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끝났다. 이게 몇 권이지? 23권. 와, 근데 진짜 놀랍게도 거의 다 신간이에요. 저는 대충 출간된 지 5년 이하면은 다 신간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전부 신간인데 산 책들이 전부 신간인 거는 또 아닌데 읽은 게 다 신간이네요. 아니 궁금하긴 하니까 궁금해서 후딱 산 책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원래 거의 없거든요.
웬만하면은 장바구니에 두고 묵혀두는데 요즘 하도 절판되는 책도 많고 하니까 비교적 빠릿빠릿하게 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에 SF만 9권, 투명한 유리구슬 같은 취향,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됐네요. 뭐든 이렇게 밀려서 하는 건 안 좋아요. 목이 너무 아파. 앞으로는 좀 짧아도 자주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